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지만 제가 겪은 이 일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저는 발등 정도가 아니라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남편 이호진과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어찌나 다정하고 성실한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너무 잘 맞았고 또 저를 너무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저를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잘 지내왔던 우리는 서로의 주변 인간관계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이호진에게 다 소개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는 민경이도 있었죠. 민경이는 술을 워낙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남자친구 소개해주는 자리에도 빠질 리가 없었죠. 공교롭게 민경이는 제 남친과 같은 공업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같은 직종이다 보니 제 남편하고도 대화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 직종이 주로 남자가 많은데 민경이는 워낙 괄괄한 성격 덕분에 남자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잘 지냈고요. 그렇게 다 같이 만나면 둘은 따로 회사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기에 둘이서 대화할 수 있게 가만 냅두곤 했죠. 어쩔 때는 둘이서 한참이나 대화를 한다고 제 존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엔 둘이서 아예 연락처도 주고받더라고요. 일 관련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한다고요. 친구랑 남친이 너무 가까운데 불안하지 않았냐고요? 그때만 해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둘은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도 전혀 아니었던 데다 정말 그냥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게 민경이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딱히 남자에게 관심도 없고 결혼도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자주 말했죠. 야, 정아야. 나는 능력 있는 여자들 괜히 시집가서 남편 뒤치다꺼리 하다가 본인 경력 놓치는 거 참 불쌍해 보이더라. 아, 그게 뭐야. 나는 내 피 같은 돈 나한테만 다 쓰고 죽을 때까지 화려한 솔로로 살 거야. 세상에 남자 만나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저는 웃으며 민경이 너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결혼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너는 호진 씨랑 곧 결혼할 거지? 나는 그러려고. 그래.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나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에이, 왜?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있지 않겠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정도의 자유분방한 영혼을 품어줄 만한 큰 그릇의 남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아, 솔직히 막말로 내가 원하면 결혼 그까짓 거 할 수 있지. 그게 뭐라고.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도 아닌데 적당히 나이 찼다고 등 떠밀려서 아무하고나 대충 결혼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나 할까? 그래. 민경이 너는 화려한 솔로로 살아. 응원할게.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남자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내 아까운 축의금 나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라 받지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다녀야 하니? 이 돈 다 모으면 명품 가방을 하나 더 샀겠다 라며 궁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남자한테 맞춰주거나 결혼해서 고생하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다 라고 하는 친구였죠.
그런 확고한 성향이었기에 당연히 제 남친에게 어떤 다른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조차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호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경이랑 잘 지내지만 어쩔 땐 저한테 뒤에서 은근히 민경이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경 씨는 누굴 소개해 줄래야 줄 수가 없다. 왜? 솔직히 인기 있을 스타일은 아니지. 너무 괄괄하고 키랑 덩치도 너무 크고 친구 정도로는 호탕해서 괜찮은데 이성적으로는 영. 민경이는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듬직한 그야말로 여장부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성향이라 옷도 머리색도 튀게 하고 다니는 편이었죠. 화장도 좀 진하게 했고 목소리는 괄괄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게 시원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죠. 저는 남친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치, 내 친구 까지 마. 그래도 민경이가 얼마나 진국인데. 그리고 소개해줄 필요 없네요. 민경이 남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거든? 소개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먼저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까는 게 아니라 자기랑은 너무 다른 스타일이다 이거지. 자기는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알지? 나는 화장 진하고 화려한 여자보다 자기처럼 수수하고 참한 사람 좋아하는 거. 나는 민경이에 비해서 개성은 별로 없긴 하지. 에이, 여성스러운 거지. 내 눈에 얼마나 예쁜데. 닭살.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친에게도 민경이는 남친의 취향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남친은 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저도 남친의 친구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저희가 성격도 잘 맞고 조건도 다 잘 맞아서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4년의 연애를 끝내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치룬 결혼식이었죠. 민경이는 제 결혼식 날에도 축의금이 아깝다고 좀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라고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민경이 선물도 잘 챙겨주었고요. 그렇게 여행에서 다녀온 후로 남편과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신혼생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 바뀐 팀장이랑 사사건건 부딪히더니 회사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주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정아야, 나 진짜 그 인간 밑에서는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 오는 것 같아. 그 정도야? 회사 가기 싫어. 가다가 콱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니까.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안 가고 싶을 정도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계속 회사를 억지로 다니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남편은 사표를 던졌고 저는 애 없을 때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롭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당분간 조금 쉬기로 하고 그 뒤로 재취업을 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재취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고 남편은 몇 달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민경이었습니다. 정아야, 마침 우리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났거든? 내가 인사팀 담당자랑 각별한 사이라 말 잘해뒀으니까 호진 씨더러 지원해보라고 해.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민경이가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입사 지원을 했고 합격도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민경이가 평소 눈여겨보던 고가의 브랜드 코트도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민경이가
야, 친구 사이에 뭘 이런 걸 다 사와. 어쨌든 고맙다. 내가 호진 씨 잘 챙겨줄게. 라며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슬슬 출근한 지 몇 달 지났을 때였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바로 민경이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죠. 트럭이 민경이의 차를 쳤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차는 거의 반파가 되었지만 민경이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졸음 운전자가 조수석 쪽으로 민경이 차를 쳤는데 조수석은 망가졌지만 운전석은 괜찮았던 겁니다. 하지만 차는 너무 망가져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민경이는 당장의 출퇴근을 좀 막막해 했어요. 출근하려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보험금 받아서 차 새로 뽑을 때까지 호진 씨한테 카풀 좀 부탁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 취업도 시켜준 은인 같은 친구의 부탁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흔쾌히 말했습니다. 민경 씨 덕분에 취직했는데, 그 정도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일찍 나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보험금 처리를 받았다고 했기에 저는 민경이가 차를 바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갈 때까지 차를 사지 않고 계속 카풀을 하더라고요. 조금 돌아가야 되다 보니 남편이 너무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차를 탔어요. 평소에는 주로 제 차를 잘 타고 다니기에 남편 차에 올라탄 건 오랜만이었죠. 그런데 웬 처음 보는 방향제가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향이 좀 세다. 자기가 샀어?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민경 씨가 사다 놨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풀 해주니까 방향제 선물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조수석에 목베개까지 생긴 겁니다. 이건 또 뭐냐고 물었더니 또 민경이가 해놓은 거래요. 그때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방향제는 그렇다 치는데 목베개까지? 남의 남편 차에 굳이 자기 취향의 물건들을 채워넣는 게 좀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왜 차를 안 사고 계속 카풀을 하나 싶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방향도 같은 편은 아니라서 남편이 좀 돌아가야 했거든요. 분명 남편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불편할 것 같았는데 민경이는 도무지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카풀하는 게 편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민경아, 새 차는 계약했어? 무슨 새 차? 아직 차 안 산 거야? 그때 뭐 하나 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계약 안 했는데. 왜? 차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자 민경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래? 카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했죠. 사실은 카풀 때문에. 우리 남편 너 데리러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내 생각보다 카풀을 좀 오래 하네 싶어서. 그런데 민경이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호진 씨는 별말 안 하는데 네가 왜 그래? 지금 눈치 주는 거야? 나 호진 씨한테 주유비도 꼬박꼬박 챙겨줘. 마실 것도 잘 사주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죠. 야, 왜 그래? 그리고 주유비니 마실 거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도 어차피 차 사야 되고. 어차피 같은 회사잖아. 호진 씨는 출근 안 해? 그리고 돌아가면 뭐 얼마나 돌아간다고 그러냐? 진짜 섭섭하다. 엄밀히 말해서 호진 씨 내가 도와줘서 우리 회사 들어온 거잖아. 그런 건 다 까먹은 거야? 고맙다고 할 땐 언제고 그깟 카풀 좀 했다고. 라는데 저야말로 좀 치사하더라고요. 분명 취업 도와준 거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했고 고가의 선물까지 했는데 저러는 겁니다. 저 얘기랑 카풀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6개월 가까이 카풀하면서 다니고 심지어 지 물건을 함부로 남의 남편 차에 갖다 놓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물었죠. 아니, 새로 차 살 생각 없느냐 물어보는 걸로 왜 이렇게 흥분해? 호진 씨가 불편하다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불편한 거지. 좀 얻어탈 수도 있지. 너무 팍팍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네. 나 먼저 갈게. 그러더니 자리에서 확 일어나 가버리는 겁니다. 평소에 털털함은 간데없고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는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 민경이는 제 연락을 아예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러면서도 남편과의 카풀은 계속 하더군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이제 와서 그만 타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워. 라며 곤혹스러워했고요. 저는 민경이가 왜 저러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 이상 카풀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민경이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증발하듯 잠적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 연락은 아예 차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됐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경이에게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왜 갑자기 잠수를 탔는지 얘기하려나 싶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민경이의 모습에 저는 놀라서 굳어버리고 말았죠. 왜냐면 민경이의 배가 불러 있었거든요. 그냥 살찐 게 아니라 임신이었죠. 어머, 민경아, 너 임신했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남자 있었어? 제 물음에 민경이는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남자 생겼어. 진짜? 설마 이것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왜? 회사에 얘기하고 그냥 다니면 되지. 애기 아빠는? 결혼할 거야? 어떤 사람인데? 저는 너무 놀라운 상황에 질문이 본물 터지듯 막 나오더라고요. 민경이는 저를 묘하게 쳐다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너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다. 뭐가? 이제 더 숨길 수도 없어서 말할게. 실은 애 아빠 호진 씨야. 뭐라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내 남편이 애 아빠라고? 맞아. 그렇게 됐어. 둘이 그런 사이였니? 언제부터? 카풀하면서 친해졌어. 말도 안 돼. 그 뱃속의 애가 진짜 내 남편 애라고? 나 무슨 꿈 꾸는 것 같다. 미안해. 호진 씨도 다 알아.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는구나 싶고요. 그런데 민경이의 이어지는 말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명 같아. 너 건강에 문제도 없는데 아기 잘 안 생긴다고 했잖아. 저는 결혼 2년 가까이 되도록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너한테 나도 미안한 거 아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 애도 생겼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혼해줘.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선 장민경 머리채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불러온 배를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경이가 부르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울고불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아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어. 일 마치고 술 한잔 했는데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나도 진짜 미치겠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임신이 됐나 봐.
그때부터 장민경 그 여자가 나한테 책임지라고 아니면 다 터트린다고 몰아세우는데 나 완전 그 여자한테 끌려다녔다니까? 매일같이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몰라. 내가 울면서 애 지우자고 사정도 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근데 절대 안 된대. 절대 그럴 수 없대. 내가 계속 애 지우자고 했더니 회사 그만두고 연락 두절된 거야. 참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잘도 지냈다, 당신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아니야.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졌어.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게 애초에 그런 짓을 왜 버려? 와이프 친구하고? 진짜 실수였어, 실수. 실수 같은 소리 하네. 지하철에서 옆 사람 발을 밟으면 실수지만 너랑 장민경이 한 짓은 실수가 아니지. 둘이서 술 처먹고 모텔 가서 뒹굴어 놓고 그게 실수? 자기야, 나 그 여자 싫어. 알잖아. 나 그런 스타일 딱 질색이야. 근데 어쩌다 보니 나도 진짜 미치겠다. 나 솔직히 장민경 그 여자 진짜 무섭고 지겨워. 그날 술도 장민경 그 여자가 먹자고 했어. 나한테는 취업 도와준 사람이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거절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같이 술 한잔 했던 건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끝내고 싶은데 악착같이 저러니까 미치겠어. 나야말로 미치겠어. 장민경이 나한테 이혼해달래. 너랑 결혼한대.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랑? 네가 그런 짓 해놓고 뭔 소리해. 장민경 임신까지 했다고.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장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미쳤냐? 나 너랑 절대 결혼 안 해. 그 애도 나는 지우라고 했는데 네 맘대로 냅둔 거잖아. 그럼 너 알아서 해. 내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 쇼로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잡든 말든 너무 실망이 커 당장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달이 났습니다. 장민경이 애랑 같이 죽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인 사진을 새벽에 보낸 거였죠. 남편은 식겁해서 장민경 집으로 응급차를 보냈고 저도 병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제 남편 아니면 안 된다고 죽겠다고까지 하는 장민경을 보는데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이 더러운 난장판에 더 이상 끼어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경이랑 친구였지만 그런 광기 어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민경이는 절대 남편을 놓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질렸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싫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민경에게도 상간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요. 장민경은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 그저 고맙다면서 남편 몫과 자기 몫의 위자료 해서 웃돈까지 더 챙겨줄 테니 소송은 걸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장민경은 돈을 좀 악착 같은 면이 있어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됐거든요. 저는 남편이고 장민경이고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소송 길게 끌고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민경은 지 몫과 이호진 몫의 위자료를 합친 거액을 제 통장에 꽂아주더군요.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혼 통보와 함께요. 시어머니도 뒤집어졌죠. 저는 어머님께 장민경 주소 알려주면서 이제 저는 며느리 아니라고 이 사람이 새 며느리니까 잘 지내보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 저에게 전화와서 나는 그런 애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 제발 우리 호진이 한 번만 봐줘라. 애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떴다고 손주 원하셨는데 장민경이 임신했으니 잘된 거 아니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너무 진절머리가 났거든요. 그 뒤로 들어보니 전 시부모님은 민경이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 남편이랑 바람피고 임신 덜컥해서 내 아들 붙잡는다고요. 그 일로 장민경과 전 시부모 사이에 갈등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자기 아들도 똑같이 바람핀 건데 장민경 탓만 하는 게 우습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할 바도 아니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장민경 모두의 연락을 끊고 살아갔습니다. 배신감이 컸지만 그럴수록 더욱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장민경에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잔뜩 쉬어터진 비참한 목소리로요. 정아야, 혹시 호진 씨 거기 갔니? 뭐라는 거야? 뜬금없이 전화해서 이호진을 왜 찾아? 너 그리고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지 마. 그렇게 끊으려는데 갑자기 흐느끼며 그러는 겁니다. 호진 씨가 일주일 전에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어. 회사로 찾아가 봐도 만나기 힘들고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좀 이상했거든. 여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너랑 다시 연락하나 싶었는데. 라는데 비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야, 장민경, 제정신이니? 이호진이랑 너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다 나는데 내가 왜? 나는 니들 생각하면 끔찍해. 그리고 너도 진짜 어리석다. 가정 놔두고 바람핀 이호진 같은 인간이 또 안 필 거란 보장 있어? 너랑 바람 피운 놈이 다른 년이랑 바람 안 피울 것 같았냐고. 앞으로 전화하지 마.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야. 다 네 업보니까 나한테 하소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호진은 어디 갔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일이 흐릿해질 즈음 갑자기 제 친구 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진이는 자기 남편과 같이 한정식집을 운영하는데요.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더군요. 정아야, 이거 네 남편 아니야? 사진 보니까 정말 제 전 남편 이호진인 겁니다. 식당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선진이가 찍은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 너네 식당 갔나 보네? 야, 근데 그때 장민경이랑 바람났다고 하지 않았니? 맞아. 너무 황당하네. 상견례 같은 거 한다던데? 장민경은 보이지도 않아. 뭐라고? 상견례? 우리 가게 룸에서 상견례 한다고 내 남편이 예약받았는데 이름이 흔해서 네 전 남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맞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장민경은? 장민경 그때 애도 있다고 했잖아. 지금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네. 가족이 있는데? 저도 기함을 했습니다. 장민경이 제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나 이런 것까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장민경의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까지도 장민경과 제 전 남편이 같이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전 남편은 장민경 몰래 새 출발을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장민경은 일주일 전에 남편이 연락 두절된 채로 나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장민경과 제대로 끝낸 것도 아닌 채 말이죠. 와, 내 상상 이상으로 진짜 쓰레기구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장민경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장민경은 바로 전화가 와서 이 사진 어디서 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선진이네 한 식당이야. 어딘지 알지? 거기에 이호진이 있는 것 같더라. 좀 전에 연락 온 거니까 한번 가보든가. 그렇게 바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알려주기만 한 것에서 끝내지 않고 어떤 개판이 일어날지 직접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선지인의 식당 쪽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제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보는데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아기띠에 업은 장민경이 이호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주변에서 말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보고 있고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전시모가 장민경을 밀치면서 뭐라고 따졌고 장민경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맞받아치며 따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갑자기 장민경이 상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거예요. 전 남편은 놀라서 장민경을 뜯어말렸고 그 상대 여자네 부모님도 장민경을 밀치고 난리가 났죠. 금방 떨어지긴 했지만 그 상대 여자네도 정말 황당한 상황이겠더라고요. 머리채를 잡으려면 이호진 머리채를 잡아야지 왜 상대 여자 머리채를 잡는지 참 어이가 없었죠. 분명 상대 여자도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요. 하여튼 서로 밀치고 애도 울고 결국 선지인의 부부가 그 둘을 말리다가 경찰에도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호진도 당연히 파혼을 당했고 그 상대 여자는 머리채 잡힌 걸로 장민경을 폭행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민경과 제 전남편 이호진도 갈라선 것 같은데 대신 장민경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었나 보더라고요. 서로 고소를 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탐냈던 친구와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을 해놓고 실수라고 핑계를 댔던 그 비겁한 전남편. 두 사람의 끝은 그렇게 처참하고도 지독한 저주로만 남았죠. 어쩌면 이렇게 될 걸 예상했기에 좀 더 홀가분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난리치는 꼬라지를 직접 보니 제 가슴 속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응어리가 마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남편의 배신과 친구의 기만으로 얼룩졌던 제 지난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졌기에 더욱 후련하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어이없고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정 갈 때는 공주처럼 가고 시댁 갈 때는 거지처럼 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친정이든 시댁이든 잘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결혼 2년 차인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제 모든 걸 탐내는 시어머니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5살일 때 이혼을 하시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여장부세요. 작년에 환갑을 하셨는데 사실 외모만 보면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젊고 세련되게 사십니다. 물론 요즘 환갑이 옛날 환갑이랑 달라서 한창 청춘이라는 거 저도 잘 알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다른 또래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확 젊어 보이는 느낌이셨거든요. 나름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40대 같은 느낌으로 젊게 입는 걸 좋아하세요. 새치 염색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고요. 유행에도 민감하셔서 요즘 뭐가 유행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런 것도 잘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젊고 활기차게 사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거부감이 없으신 것도 다 좋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관리 잘하고 세련되게 새로운 유행도 잘 받아들이면서 젊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욕심이 며느리인 제 물건을 향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은 며느리가 뭐 하나 사오면 아이고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왔니 하시면서도 뒤돌아서면 동네방네 자랑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내심 그렇게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버이날이나 명절 혹은 생신 때 원피스며 명품 화장품이며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해다 바쳤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어머나 예림아, 너는 내 취향을 어쩜 이렇게 잘하니? 고맙다,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기뻤습니다. 저는 지금은 광고회사에 다니지만 예전에 패션회사에 다닌 적도 있고 평상시에도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템을 다양하게 매치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독특한 아이템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이 제가 사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제가 선물한 물건을 넘어 제가 걸치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심지어 제가 아끼는 소장품까지 하나하나 스캔하고 탐내기 시작하셨거든요.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목이 좀 휑한 느낌이라 목도리를 하나 두르고 갔죠. 그 목도리는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고 가격은 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색깔이 독특하고 예뻐서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제품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과 약속을 잡은 식당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제 목도리를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어머, 예림이 목도리 예쁜 거 했네. 색깔 참 화사하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니, 근데 목도리는 참 예쁜데 너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 네? 네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 그렇다 보니 그거 하니까 얼굴이 더 칙칙해 보여. 예, 아들아. 그렇지 않니? 남편은 무심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가? 원래 좀 까무잡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휴, 남자들이 뭘 알겠어. 내가 보니까 너 평소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인다. 너한테 안 받는 색이야. 이리 줘봐. 그런 건 나같이 하얀 얼굴이 잘 받을 것 같네. 내가 한번 해봐도 되지? 라고 하시며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거기다 대고 싫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머님 하고 목도리를 빼서 건네드렸죠. 어머님은 냉큼 그 목도리를 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이리저리 보시며 저희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 어때? 엄마 잘 어울려? 엄마가 하니까 괜찮네. 그렇지. 내가 핑크, 노랑, 오렌지 이런 색이 참 잘 봤거든. 그러면서 제 목도리를 한참 이래저래 보시더라고요. 예림아, 나한테 이거 팔아라. 너는 네 피부톤에 맞는 색깔로 하나 새로 사고 내가 돈 줄게. 아,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비슷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아유, 됐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새로 사. 나는 그냥 이거면 됐어. 저도 좋아하는 목도리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저러시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싫다고 도로 달라고 하기에도 좀 멋쩍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어머님은 대뜸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주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30만 원 주고 산 건데 2만 원을 주시니까요. 자, 너도 가서 네 피부톤에 맞는 걸로 하나 사. 아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집에 또 다른 목도리도 있고요. 그냥 어머님 가지세요. 저는 어머님이 주시는 2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어머, 그래도 되니? 고맙다. 잘 쓸게. 결국 그날 제 목도리는 어머니 목에 감긴 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가방을 보시더니 예쁘다고 이런 건 어디서 사느냐며 또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매보시더니 대뜸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예쁘다고 계속 만지고 자기 물건 빼서 가방 안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어쩌나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가지세요 그러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글라스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눈이 잘 부셔서 접이 선글라스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냐며 이번엔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이거 할 테니 저는 새로 사랍니다.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하시면서요. 그중 가장 치사스러운 건 액세서리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진주 귀걸이가 예쁘다며 또 나 한번 해보자를 시전하시더군요. 결국 그냥 빼서 드렸고요. 그런 건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도 뭐합니다.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한 번만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곤란해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오히려 엄마는 며느리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나 봐. 그러면서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 예림이가 워낙 센스 좋고 그래서 그런지 다 좋아 보인다. 진짜 사이좋은 고부관계네. 그러니? 꼭 엄마랑 딸 같지? 그러니까 나보다 예림이가 더 엄마 딸 같아. 그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딸 물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훔쳐가는 엄마도 있나요?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알고도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시댁을 가거나 밖에서 만날 때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더 심해요. 저희 안방 마음대로 들어오셔서는 이것저것 서랍 열어보시고 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도 막 뚜껑 열어서 발라보시고 그러면서 예림이는 화장품도 좋은 거 쓰네. 이런 것도 향이 참 고급지다. 그러면서 샘플 남는 거 없냐고 하세요. 아, 샘플 그런 건 없는데. 비싸 보이는데 샘플 그런 것도 안 챙겨주디? 아우, 나도 써보고 싶은데. 아니면 공병에 좀 덜어줄래? 공병 없어요, 어머님. 아, 왜 없어? 반찬통 그런 데라도 조그맣게 들어줘. 그러면서 작은 반찬통 같은 걸 막 들고 옵니다. 진짜 덜어갈 기세로요. 화장품을 어떻게 반찬통에 덜어가겠나요? 결국 제 입에서 어머님 그냥 가지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러시는 거죠. 그날 이후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날에는 웬만한 건 싹 쓸어서 숨겨놓았습니다. 자꾸만 달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웃긴 게 제가 그럴 때마다 새 걸로 그냥 사드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싫으시답니다. 제가 새 걸 사드린다고 해도 괜히 헛돈 쓰고 돈 쓸 생각 말래요. 새 거 사드린다는데도 싫다면서 제 건 갖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에서든 밖에서든 어머님을 만날 때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가방도 잘 안 매는 거 후줄근한 걸로 일부러 들고 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딜 가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이것저것 매치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머님을 만날 때만큼은 엄청 대충대충 하고 다닌 거죠. 가방도 좀 오래되고 낡은 거 일부러 들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들고 가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달라고 안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가방은 일부러 안 좋은 거 들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언제 보셨는지 제 가방 속 지갑까지 예쁘니 어쩌니 탐을 내시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보자니 어쩌느니 해서 보여드렸는데 또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라서 절대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어머님 다음에 필요하시면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머님 손에 들린 지갑을 도로 갖고 갔더니 그때부터 표정 싹 굳어서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냉랭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데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셔? 이제 하다 지갑까지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무슨 지갑을 달라 그래. 예쁘니까 한번 보자고 한 거지. 그냥 구경 차원에서. 뭔 소리야. 그거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리고 나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물건 뺏긴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몰라? 제 말에 남편이 확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물건을 뺐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내가 틀린 말해? 아무리 그래도 기분 나쁘네. 우리 엄마가 무슨 도둑이야? 그럼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부러 엄청 후줄근하게 다녔는데 남편은 저보고 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오버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고 어머님이 또 그러시면 내가 당신을 콕콕 찌를 테니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님 댁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날은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갔다가 저녁에 어머님 댁으로 바로 가는 거다 보니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구두가 신상 구두라서 약간 걸리긴 했는데
설마 액세서리나 가방도 아니고 신던 구두를 달라고는 안 하시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눈이 제 구두에 꽂히는 순간 또 이글이글 하시더군요.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제 구두에 발을 쑥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예림아, 이 구두 너무 예쁘다. 근데 나한테 사이즈 딱이네. 너 사이즈 몇이니? 저 240인데. 그래, 나는 235인데 나한테 딱이다. 딱은요, 어머님. 지금 커서 뒤가 좀 남는데. 이 정도야 널널해야 편한 거고. 정안되면 깔창 하나 깔면 되지. 어떠니 아들아? 남편은 또 평소처럼 잘 어울리네 하려다가 제가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그제야 이게 내가 말한 그런 상황이구나 인지한 건지 정신을 차리고 말하더라고요. 에이, 엄마는 내가 하나 사줄게요. 이건 이 사람 구두잖아. 그렇긴 한데 아까 보니까 혜림이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보험 영업한다고 구두 많이 신고 다녀서 익숙하거든. 근데 혜림이는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다 보니 이런 게 안 편한가 봐. 아니요, 어머님. 저도 잘 신는 건데. 근데 이거 봐. 나한테 잘 어울리지? 나 안 그래도 이런 구두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딱이다, 딱.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흘겨봤는데 남편은 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나한테 주고 너는 내가 새 신발 하나 줄게. 네? 마침 나도 선물 받았는데 아예 안 신는 거 있거든? 신발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나한테 살짝 커서 그래. 그러면서 신발장 안에서 투박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 신발 같은 걸 꺼내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신은 새 거라며 저보고 신으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신나요? 저희 엄마 연세에도 안 신을 법한 신발인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한번 신어봐. 이거 이래봬도 좋은 거야. 비싼 거. 얼마나 편한데. 나도 사이즈만 맞으면 신겠는데 좀 커.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참나, 이런 게 발이 얼마나 편한데. 그럼 너 뭐 신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드린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제 신발을 가지시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국 남편이 옛날에 신었던 슬리퍼를 신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폭발했죠. 봐봐, 이래도 아니야? 나 신발까지 뺏겼어. 남편도 이번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신이 싫다고 하지. 뭐라고?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좋다고 가지라고 말씀드렸어? 싫다는 티 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들고 가신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좀 단호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말이야? 그럼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니까 단호하게 말하지 그랬어. 와이프 물건 좀 그만 갖고 가시라고. 아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럼 며느리는? 며느리가 더 힘들지. 근데 어쨌든 우리 엄마는 네가 좋아서 주는 줄 알겠지. 솔직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줄 꿈에도 모르실 거다. 뭐라고? 됐고 차 돌려. 뭐라고? 차 돌리라고. 나 어머님한테 가서 내 물건 다 들고 올래. 난리 치시든 말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다 들고 올래. 앞에서 왜 말 못하냐고? 그래 알았어. 이제 앞에서 말할게. 내 딴에는 어머님 기분 나쁘실까봐 참은 건데 그렇게 말하니 나도 못 참겠네. 당신하고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앞에서 어머님한테 직접 얘기할게. 남의 물건 작작 좀 탐내시라고.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네가 먼저 안 했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 댁에 가서 물건 다 들고 오고 남편하고도 결판을 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난리치니까 한숨 쉬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깟 물건 몇 개 가지고 유세는? 만약에 엄마가 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줄게. 내가 용돈에서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제 물건을 가져가실 때마다 남편 용돈으로 무조건 더 좋은 걸 새로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게 무슨 심리인지 추측이 간다면서요. 왜? 왜 그러는 것 같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며느리가 비싸고 좋은 거 쓰는 게 아깝고 괘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뭐라고? 설마. 그렇잖아. 네가 매번 새 걸로 사들인다고 한다며. 그럼 정말 그 물건이 갖고 싶었으면 당연히 새 물건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헛 물건 받고 싶어 하겠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새 물건 쓰면 또 아들 돈 쓸까봐 아까우신 거지. 그러니까 그건 싫고 며느리 물건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갖고 가겠다 이 뜻 아니겠냐고. 가만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게 갖고 싶으셨다면 당연히 새 제품을 가지고 싶지 뭐하러 남이 쓰던 헌 제품을 갖고 싶겠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라고 해놓고 정작 그 뒤에는 제가 준 물건을 잘 쓰지도 않으신 게 기억났죠. 제가 남편 돈으로 좋은 거 한다고 생각해서 아깝고 안 입고 와서 부득부득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앞으로 어머님이 또 제 물건을 탐내시면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제 거 사주기로 했잖아요. 자기 아들 돈 쓰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새 물건으로 받아낸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떤 반응이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모였다가 식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일어나기 전 가볍게 립스틱을 꺼내 입에 발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 색 차분하고 예쁘다. 와인색이니? 아, 네. 이리 줘봐라. 나는 이런 색은 사본 적이 없어서. 하면서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해서 에이, 엄마. 내가 새 걸로 하나 사줄게. 여기 바로 앞에 백화점 있거든? 라고 말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됐다면서 그냥 한번 발라만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발라보고 돌려준다고요. 물론 저렇게 말하고 돌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요. 저는 이번에는 쌩긋 웃으며 립스틱을 통째로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막 신나서 바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나한테 딱이네. 너한테는 색이 좀 뜨는데 나한테는 딱 좋다. 내가 쓰는 게 낫겠는데? 너는 새로 하나 사든가 하고. 그러면서 또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그랬습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님. 제가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자 어머님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쩔쩔 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날은 흔쾌히 바로 드렸으니까요. 어머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새 거 하나 살게요. 여보, 얼른 일어나자. 앞에 백화점 들러봐야지.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도 없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상 립스틱을 골랐죠. 가격은 8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8만 원? 립스틱이 이렇게 비싸니? 아까 어머님한테 드린 건 그 정도는 아니고 3만 원짜리였어요. 어머님한테 새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꼭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건 드릴게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새로 하나 사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사고 남편에게 얼른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님 눈치를 보며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편도 무슨 8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냐 하겠지만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어쨌든 자기 엄마가 제 립스틱 들고 갔으니 사줘야지 어쩌겠나요. 울며 겨자 먹기였죠. 그 모습에 어머님도 표정이 뜨악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제가 쓰다만 헌 립스틱 같고 저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 돈으로 8만 원짜리 신상 립스틱 새로 샀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님 기분 상하셨는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정작 제가 드린 립스틱 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가방이며 액세서리도 그렇게 잘 쓰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말대로 자기 아들 돈 주고 좋은 거 사는 것 같아서 얄미워서 뺏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 돈도 아니고 제 돈으로 산 것도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뒤로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코트 새로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갖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신 거긴 한데 저는 옳다구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 왜요 어머니? 이거 마음에 드세요? 입어보실래요? 아니, 못 보던 거라서 그냥 물어본 거지. 왜요? 어머님 제 물건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여기요. 됐다니까. 아이 참, 어머님 피부톤 밝아서 이런 색 잘 받으시잖아요. 저는 안 입겠다는 어머님께 억지로 코트를 얹어드렸습니다. 아, 예쁘다. 여보, 어머님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리고 나는 새로 사줄래? 나 안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었거든. 어? 그 순간 어머님이 눈이 뒤집히시더니 제 코트를 확 벗어서는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언제 이거 갖고 싶댔니?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나는 이런 치렁치렁한 거 딱질색이야.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아유, 됐다. 그리고 너도 돈 좀 아껴라. 왜요, 어머님? 이거 오래된 거예요. 한 7년 됐나? 근데 어머님 갖고 싶으시면 드린다니까요. 됐다니까. 내가 거지니? 네가 7년이나 입은 코트 가지게? 사드린다고 해도 매번 싫다고 하시니까. 아유, 됐어.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자꾸 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어머님한테 드리면 저는 뭐 입나요? 저도 받아야죠. 아, 됐다고. 나 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네가 들고 가. 어머님은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님이 제 물건 달라고 하시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깨달으신 거예요. 며느리 물건 뺐으면 결국 자기 아들 생돈 나가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며느리가 다 쓴다고 생각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악착같이 뺏으셨는데 정작 며느리는 헛 물건 보내고 새 물건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나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제 물건 갖고 싶다는 말씀을 아예 안 꺼내십니다. 어머님의 그 희한한 무력은 결국 금쪽 같은 아들의 생돈 앞에서는 깨끗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제가 뭐 하나 사드린다고 해도 돈 아껴라.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함부로 쓰지 마라고 하시며 잔소리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생경하고 웃음이 나는지 모릅니다. 시댁 갈 때마다 내 물건 빼앗기고 속상한 데다 남편이랑 싸우기까지 하니 너무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속 편하네요.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겉으론 세련된 척하지만 속으론 며느리 것만 탐내는 얄미운 시어머니, 그리고 입만 산 남편. 저도 가만히 참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럴 일 없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